고개를 들어보세요. 드론이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처음엔 그냥 신기하고 재밌겠지만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사생활 침해부터 걱정됩니다. 현실의 빅브라더입니다. 공중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죠. 새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늘 감시당하는 세상이나 흥미로운 유토피아 둘 다 될 수 있어요. 드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드론이 유명세를 타게 된 건 적진을 감시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드론은 우리 일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2020년이면 북아메리카에만 드론 수만 대가 떠 있을 거라고 하네요. 드론은 일종의 로봇입니다. 사람들은 드론 하면 전쟁부터 떠올리죠. 군사기술을 민간에서 이용하게 된 거니까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투입해 만든 드론. 하지만 최근에는 쓰임새가 훨씬 다양해졌죠. 요즘 드론은 모양도 크기도 각양각색입니다. 비행기만한 드론부터 요만한 것도 있죠. 각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벌였던 관련 업계도 민간 부문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국제 무인 시스템 협회 AUVSI에서 개최한 전시회입니다. 혼자 굴러가는 카메라, 계단을 오르는 기계, 게임 컨트롤러, 아바타의 실사판까지 다양한 기기가 출품됐죠. 하지만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끈 건 군사용에서 민간용으로 변신한 드론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드론 제조사들은 민간 분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정유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전망하고 있죠. 드론 업계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양적인 성장만 봐도 엄청날 거예요. 향후 3년간 미국에서만 일자리 7만 개가 생길 겁니다. IT 시대를 이끈 잡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도 드론 제조사를 세웠죠. 이게 드론입니다. 드론의 여러 모델 중 회전 날개가 내신 쿼드콥터예요. 드론에는 뇌가 필요하죠. 혼자 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전 이건 100만 불짜리 군사 장비였죠. 2년 전엔 민간인이 쓸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고가여서 3만 달러나 했습니다. 이건 750달러예요. 스마트폰 기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센서, GPS, 정보 처리 장치 기술 덕분이죠. 드론도 똑같은 센서, 정보 처리 장치를 쓰거든요. 누구나 드론을 살 수 있는 시대. 수요가 늘면서 드론은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메이커 페어입니다. 발명가, 창작자들이 기발한 상상력을 뽐내는 축제죠. 이번 샌프란시스코 메이커 페어에서는 80명이 넘는 참가자가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출품했습니다. 분야도 정말 다양하죠. 저희 같은 소셜 펀딩 사이트를 찾아오는 참가자도 많습니다. 금연을 도와주는 세계 최초 스마트 라이트를 출품했어요. 3D 프린터에 연결해 쓰는 압출기입니다. 크림이나 초코잼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예요. 3D 프린터가 더 편리해지겠죠? 여기서도 드론은 인기 폭발입니다. 아마추어 발명가와 조립 마니아들이 이걸로 참가했죠. 여기 오면 새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스스럼 없이 도움을 주고받죠. 자기 드론도 선보이고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려고 참가하는 겁니다. 이날 최대 이벤트는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이 세계 최초의 공식 게임 오브 드론 시합입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드론 격투기죠. 부근의 드론 동호회 회원들을 다 초대했어요. 많이들 보시라고요. 이제 35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조립이 귀찮다면 티모시 로이터가 만든 것 같은 완제품을 사면 되죠. 제작 방식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드론을 연구해서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드론을 대중화시키자. 저희 개발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휴대와 사용이 쉬워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크기,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야 했죠. 정상에 올라가서 나와 친구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드론이 날 따라온다는 점도 이 제품의 매력입니다. 따라와 기술은 GPS를 이용합니다. 드론은 주인이 지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따라가죠.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그 GPS 신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전거 묘기를 부리는 장면도 생생하게 잡아내고 축구 시합을 하는 나를 따라다니며 골 넣는 장면을 포착할 수도 있죠. 어떤 스포츠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개발팀은 소셜 펀딩 사이트에 35,000달러가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요청했죠. 들어온 돈은 거의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돈이 모이자마자 하던 일을 관두고 회사를 세워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쓰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홈통이 낙엽에 막혔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드론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는 게 저희 꿈입니다. 드론 제조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조종하는 드론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조종도 간단하다고 하네요. GPS 기능에 카메라 조작까지 가능한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중이죠. 날아다니는 로봇 카메라의 활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결혼식, 부동산 홍보, 물론 셀카도 빠질 수 없죠. 이름은 비행 로봇이지만 사람들은 로봇이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상만 멋지면 그만이죠. 이제 인류는 고성능 카메라를 공중에 띄웁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됐죠. 새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드론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면 스포츠 이벤트도 대자연도 어쩐지 달라 보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죠.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새 보도 방식도 탄생했습니다. 2013년 이스탄불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터키 경찰의 모습은 드론 저널리즘의 산파 중 하나였죠. 드론은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저렴해졌어요. 몇백 달러만 내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달라졌죠.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들킨 터키 경찰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경을 긁는 드론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거죠. 매트 웨이트는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칩니다.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디지털 매핑 관련 회의에 갔었는데 한 회사가 전자동 항공지도 제작 시스템을 팔더군요. 기자 시절 취재했던 홍수, 산불,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잠깐만, 이런 게 있으면 몇 시간 만에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하겠는걸? 전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학장님한테 가서 드론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론 저널리즘은 기자의 취재 대상과 취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드론의 인기에 편승하는 회사도 자꾸 늘어납니다. 드론으로 낚시터에 맥주를 날라주는 이 맥주 광고는 대성공이었죠.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은 드론을 상품 배송에 쓰기로 했습니다.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었어요. 물론 드론의 배송 구간이 물류창고에서 집까지인지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인지까지는 두고 봐야죠. 구글 역시 택배의 미래는 드론이 책임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 드론은 수직 이동과 공중 맴돌기가 가능하고 날개가 회전익이 아니라 고정익이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론은 주변을 맴돌며 상품을 밧줄에 묶어 안전하게 내려놓는다고 하네요. 물론 드론은 지금도 인간 대신 여러 가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업체는 아프간 주둔 캐나다군의 드론 관리를 맡았던 곳입니다. 드론 업계의 초창기 멤버였으니 드론의 장단점도 잘 알죠. 드론이 실력 발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입니다. 맑은 날 낮에는 실종자가 잘 발생하지 않죠. 실종자는 보통 폭풍우 치는 밤에 발생해요. 그럼 수색을 해서 실종자를 구해야 합니다. 드론은 지형이 험해도 문제없죠.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면 밤에도 수색이 가능합니다. 조종사의 안전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구호 물품도 나를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를 날라줄 수도 있죠. 조난당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생존 가능성이 2배 정도는 높아져요. 드론을 구조 작업에 이용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세스커툰시 경찰도 드론으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형 소형 드론이었지만 차량 전복 사고로 실종된 사람을 추운 겨울밤에 찾아냈죠. 전복 사고였으니까 부상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걸어다니며 수색해도 실종자는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찼어요. 기온이 영하 9도였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보니까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의식이 온전치 않더군요. 어딘지도 몰랐고 춥다고만 했습니다. 통화 직후 휴대전화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대원들은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교통정보 수집용 드론을 생각해냈어요. 드론은 금세 열을 감지해냈습니다. 나무가 여러 그루 모여있는 곳 가장자리였죠. 곧바로 구조대가 달려갔고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던 실종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실종자를 찾자마자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인명을 구했죠. 구조활동에 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드론 4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구조 장비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실종자 수색에서 구호 물품 전달, 산불 감시까지 드론의 활용 분야도 꾸준히 늘어났죠. 여러 용도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각국은 관련 법규도 급하게 제정 정비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2007년부터 드론의 영리 비행을 전면 금지했죠.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텍사스에 사는 진 로빈스는 수색, 구조 전문가입니다. 드론의 영리 비행이 금지되면서 로빈스는 타격을 입었죠. 30개 주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 3개국에서도 수색을 했죠. 지금까지 총 10명을 찾아냈어요. 2명은 목숨을 구했죠. 로빈스는 2000년대 초에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드론 날개를 개발했고 수색 구조 전문 회사도 설립했죠. Good to go. 드론 유도부터 데이터 수집까지 자동화도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대상 지역을 바둑판처럼 나누고 한 칸씩 수색하는 방식입니다. 마당 잔디를 깎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바둑판 모양으로 구역을 나누고 드론을 띄우면 드론이 촬영을 해와요. 화면에 담긴 지역은 GPS로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죠. 이 사진들에는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수로에서는 이 방식으로 실종자를 찾아냈죠.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저희한테 수색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사진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실종자가 있는 곳을 알아냈죠. 수면 밑에 시신으로 떠 있더군요. 화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흰 티셔츠가 보이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시신은 수면 바로 밑에 있었죠. 2007년 드론의 영리 비행이 금지되자 이런 수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로빈슨의 드론들은 무용지물이 됐죠. 3, 2, 1. 드론을 띄울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정말 안타까워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장비가 없다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 때문에 드론을 못 띄운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요. 법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드론이 바로 그 예죠. 매트 웨이트 교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저널리즘 강좌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죠. 영리 비행이 금지된 후에도 한동안은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며 수업을 했습니다. 강의는 영리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몇 달 후 미 연방항공청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행을 중단하라더군요. 학생이 저한테 드론을 빌려가서 공원에서 날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드론 비행이 포함되는 과제는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실기 시험도 안 되고요. 가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사들도 취재용 드론 허용을 요구하지만 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미 정부의 드론 영리 비행 금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팀 블랙십이라는 드론 동호회는 각국의 랜드마크를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유명해졌죠. 취미 활동이니 영리 비행 금지의 영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호회 회장 라파엘 버커가 버지니아 대학 의대 캠퍼스를 촬영해 대학 측에 팔자 상황이 달라졌죠. 당국은 벌금 $10,000를 부과했습니다. 회장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벌금을 취소하라고 했죠. 연방항공청은 항소했고 결국 벌금은 $1,100가 됐어요. 슐먼은 라파엘 버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미국의 드론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처음 보이자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년만 기다리면 방향을 제시해주겠다고 했죠. 새롭게 태어난 산업이 법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는 현실이 전 안타깝습니다. 반대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드론이 저렴해지자 드론을 날려보는 사람이 급증했죠. 하지만 조종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저지릅니다. 복잡한 거리에서도 펑펑 터지는 불꽃 옆에서도 인터넷에는 드론 사고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대형 사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락 사고,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조종법을 배울 땐 걸핏하면 처박혀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고 원인 중 압도적인 1위는 조종사의 기술 부족입니다. 조종법을 확실히 익히지 않고 띄웠다가 사고를 내는 거죠. 사람들 머리 위로 드론을 날리다가 사고가 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지상에 있는 사람만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착륙하는 여객기를 촬영한 이 드론 영상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드론이 여객기 앞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려할 수밖에 없죠. 장난감처럼 보일지 몰라도 드론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항공기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한 드론 영상들도 상당수 있죠. 각국은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과 시간, 고도 등을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미국은 인구 밀집 지역 밖에서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지상 90m 이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죠. 이제 GPS를 장착한 드론도 많습니다. 멀리서도 조종이 가능하죠. 드론이 문제를 일으켜도 조종사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법을 적발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요. 지금도 인구 밀집 지역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몇백 달러만 내면 드론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우려되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조종하는 드론이 좀비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미 캠카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입니다. 10대 시절 캠카는 유명 SNS 사이트에서 친구 숫자를 늘려주는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온라인 친구 숫자를 늘려보려고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친구가 100만 명 넘게 늘어났죠. 그 회사는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어요. 캠카는 FBI에 체포됐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간 컴퓨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이제 캠카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입니다. 최근 그는 스카이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론 해킹에 성공했죠. 아마존이 드론으로 상품을 배송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그걸 보고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캠카는 드론 납치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카이잭 드론은 이렇게 날아다니며 근처에 다른 드론이 있는지 찾죠. 그리고 원래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맡고 대신 명령을 내려 조정을 해요. 제 스카이잭 드론의 와이파이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드론은 모두 좀비로 변해 제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드론 활용법으로 제일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인데 전 택배용 드론 해킹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들이 심각해 보이지 않죠. 작은 드론 한두 개를 해킹하는 정도가 다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범죄로 이어질 겁니다. 누가 내 드론을 해킹해서 남의 집 창문을 깼다고 해보죠. 집주인은 날 고소할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는 일만 해도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해킹보다 더 뜨거운 문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드론엔 대부분 카메라가 달려있죠. 저도 드론을 좋아합니다. 드론을 잘만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말 걱정이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찍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방 창문에서 드론을 날려보세요. 이웃들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드론이 무조건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는데 누가 드론으로 그걸 찍었다고 해보죠. 불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해요. 그 첫 번째는 드론이 내 땅 위에 들어왔느냐입니다. 드론이 내 땅 바로 위에 있지 않으면 촬영을 막을 방법이 많지 않죠.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려면 드론으로 남의 집을 엿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엿봤다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가해야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죠. 그냥 엿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특별한 의도 없이 남을 촬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그럼 배우자나 사설 탐정이 의도적으로 찍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적인 자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보장해달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설 탐정이 내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 아니죠. 그걸 문제 삼아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드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곳도 있더군요. 흥미로운 상황 전개죠. 드론을 둘러싼 환경은 늘 흥미롭게 변해왔고요. 어쨌든 드론을 제일 많이 쓸 저널리스트는 어떤 부류일까요? 파파라치일 겁니다. 이제 파파라치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공중에서 날 감시하는 눈이 따라다닌다고 상상해 보시죠. 기분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5년간 사생활 보호 정책을 분석해온 저도 드론을 둘러싼 논쟁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터지지도 않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오고 있죠. 일반인들도 드론의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격렬한 시위도 열렸어요. 경찰의 드론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는 시위였습니다. 결국 시장도 손을 들었죠. 미국에서는 8개 주와 모든 국립공원, 다수의 도시가 드론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드론을 허용한 곳도 적지 않죠. 콜로라도주는 드론을 사냥에 이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동물보호단체가 드론으로 사냥꾼을 촬영하는 걸 허가했죠.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드론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하나 사서 사냥할 때 쓰고 싶어요부터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쏴서 떨어뜨릴 겁니다도 있죠.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마을은 1인당 몇 대까지는 드론 격추를 허용하는 법까지 제정할 뻔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응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콜로라도주의 디어 트레일 마을은 드론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전 드론이 해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해충이죠. 전 필립 스트리입니다. 디어 트레일 드론 사냥 조례를 발의한 게 저죠.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저는 드론 사냥 면허도 발급해줍니다. 미국의 각 주는 물론이고 캐나다 세 지방, 프랑스 한 지방에도 드론 사냥 면허를 발급해줬죠. 남의 땅 위로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명백한 사유지 침범입니다. 공중이긴 해도 사유지 침범이죠. 법률 위반이에요. 그럼 격추를 시켜야죠. 어디에 강연을 가든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분은 사유재산 보호 운동가입니다. 이렇게들 묻죠. 그게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쏴도 되나요? 라고요. 법조항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죠. 공중에 총을 쏘는 건 위험합니다. 총알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드론 사냥 지지자들은 실망하겠지만 드론 애호가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예, 드론을 총으로 격추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드론 격추 면허도 내준다더군요. 저희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는 방탄 드론을 만들었죠. So that last shot seemed to knock it out of the sky. But for the life of me, I don't really see any damage. I wonder if this thing might lift up again. 그 다음은 군집 드론입니다. 맞춰야 할 표적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죠. 드론을 무조건 격추시키면 저희도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격추시키려면 일단 눈에 보여야 합니다. 군사용 드론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시야를 벗어난 고도에서 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제 군사용 드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은 기술 중 하나는 날아가서 앉는 드론입니다. 그럼 배터리 소모가 크게 줄죠. 허밍버드란 드론도 있어요. 로봇 공학자로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드론이죠. 외관부터 아주 멋집니다. 이름처럼 벌새 모양인데 날아가서 지붕 같은 데 앉은 다음에 장시간 관찰을 하고 다시 날아갈 수가 있죠. 새처럼 생기고 새처럼 움직이는 드론은 들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하루 종일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네요. 자동 실시간 지상 감시 시스템, 머리 글자를 따서 아거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아거스 드론은 40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5,000m 상공에서 감시하죠.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화면이 정말로 선명하죠. 거기다가 특정 지점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으면 확대도 가능합니다. 여기 교차로 앞 건물을 확대해 볼까요?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아거스가 제공하는 영상은 무려 18억 픽셀. 고해상도 카메라 300여 개를 하나의 렌즈에 모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영상들을 연결해 하나의 화면에 선명하게 띄워주죠. 그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 주차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두 추적을 하죠. 고해상도 영상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시 대상이 되면 24시간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거스는 더 큰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데 그럼 24시간 이상 떠 있는 것도 가능해지죠. 향후 드론의 채공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대기권 상층부에 떠다니는 드론은 5년까지 비행이 가능할 겁니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시대, 그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죠. 휴대전화와 드론의 기술은 연결점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하죠. 몇 년 전 저는 휴대전화의 보안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윈도우 폰 모두 비슷했죠. 새 운영체제 모두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쉬지 않고 제조사에 보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GPS 위치 확인 서비스를 꺼도 위치 정보를 보내더군요. 아이폰, 윈도우 폰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자 의사에 상관없이 위치 정보가 휴대전화 회사에 유출되고 있었죠. 스마트폰은 사실 훌륭한 위치 추적 장비예요. 전 세계 사용자의 위치를 다 알아낼 수 있죠.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이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휴대용 IT 기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휴대용 기기는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보안이 취약해요.
앵디는 미 정부와 기업의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파헤쳤습니다. 모바일 기기들은 늘 갖고 다니니까요. 게다가 내 위치 정보도 매 순간 사방에 알려주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감시 기술도 몇 가지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죠. 이 장치는 교통카메라, 경찰차에도 달려있고 사설 조사업체도 애용하고 있죠. 여기에 아거스가 결합되면 우린 사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 화면은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사흘하고 2시간 4분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현실의 빅브라더입니다. 공중에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있어요.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되감기 버튼을 눌러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차량이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날 감시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죠. 난 잘못한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신경 안 써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권력이에요. 나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나를 조종할 힘을 갖게 돼요. 그게 무섭죠. 사생활 침해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열기도 식지 않았죠. To say that we don't want police looking at people unless we think that they're doing something wrong would mean that the police never leave their desk. Right. I mean, obviously that would be silly, right? We don't. One thing we're starting to see around the country are police video cameras on the street installed, pointed at the front door of people's houses. Would you like that in front of your house? No, I would not. I think most Americans would not, and that is a better analogy to what we're talking about with persistent drone surveillance than a flyover. I agree with that definition of persistence. 인류 역사상 사생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 그게 왜 위험한 걸까요? 베를린에는 동독 비밀 경찰 슈타지의 기록 보관소가 있어요. 악명 높은 독재 정권의 비밀 경찰이 시민들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궁금해서 저도 가봤죠. 슈타지의 정보 수집 방식은 별게 없더군요. 편지를 뜯어보고 전화를 도청하고 미행을 하는 정도였죠. 요즘 정보기관들은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클릭 한 번이면 장기간의 미행, 도청으로 모으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니까요. 지금 보면 슈타지의 정보 수집 방식은 어린애들 장난 같죠. 정부 입장에선 정보를 많이 모아두고 싶을 겁니다.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한 다음 나중에 훑어보며 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찾으려고요. 그럼 정부의 힘이 너무 세지죠. 여긴 동독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 발전 때문에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시민들의 견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견제 수단이 시원치 않다는 점이죠. 스노든이 미 정부의 민간인 감시를 폭로하자 모두가 놀랐어요. 미 의회도 언론도 놀랐죠. 그렇게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벌어진 일입니다. 당국은 그걸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사생활 침해 사실을 알아차리죠. 드론도 그런 기술 중 하나예요. 캐나다의 한 들판에 자리 잡은 비행장. 줄지은 텐트들은 드론 대회 참가팀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캐나다의 학생 무인 항공기 대회는 올해가 6회입니다. 드론 대회죠. 이번엔 13개 팀이 참가했어요. 학생들은 드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서 날립니다. 농업, 광업, 정유업계 등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을 만들죠. 타깃 지점을 촬영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런 대회에 참가하면 드론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 중인지 알 수 있죠. 각국에서 열리는 드론 대회는 드론 기술을 급격히 발전시킨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가격은 떨어지고 새로운 드론들도 등장하고 있죠. 드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륙할 때는 이렇게 회전 버튼을 누르고 기본 점검을 하고 이륙 버튼을 누르죠. 관심은 많지만 드론 구입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저는 머리가 나빠요. 손이 둔해서 물건을 잘 부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고도 조종도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막대만 움직이면 되죠.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면 미리 입력해둔 경로로 날아가서 촬영을 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동 조종도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되죠. 이제 수동 모드입니다. 촬영 타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회전을 한 다음 거기를 촬영하죠. 지도의 한 지점을 찍으면 알아서 날아갑니다. 드론을 직접 볼 필요도 없어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하죠. 작업이 끝나면 여기 귀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드론은 작업 중이라도 무조건 중단하고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죠. 머리 위에 오면 경고음을 내요. 내려간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착륙하면 자동으로 날개의 회전 속도를 떨어뜨리고 멈추죠. 전부 자동이에요. 자동 조종이 많아지면 조작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드론의 파손 위험을 낮추려고 머리를 짜내는 이들도 있죠. 중요한 건 날개입니다. 날개가 부서지면 드론한테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큰일이기 때문이죠. 스위스 공학도들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파엘로 단드레아는 취리 연방 공과대학의 동력학 시스템 제어 연구소 소장입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다중화입니다. 즉 날개를 6개, 8개로 늘리죠. 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단드레아 연구팀이 개발한 드론은 날개 하나가 부러진다고 처박히지 않습니다. 공중을 맴돌면서 시간을 벌죠. 그 사이 조종사는 드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공중을 맴도는 사이에 조종사나 자동 조정 장치가 착륙 방법을 찾아내죠. 그럼 파손을 막을 수 있어요. 제조업에 로봇이 도입된 건 수십 년 전이죠. 이제는 비행 로봇이 건설 현장을 넘봅니다. 고무블록 1,500개를 쌓아서 6m 높이의 건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드론들이 알아서 쌓았죠. 드론 4대가 동시에 전 자동으로 블록을 집어서 차례차례 쌓았어요. 드론이 건축 분야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지 보여주고 싶었죠. 혁명적인 변화일 겁니다. 이제 곧 고무블록보다 훨씬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겠죠. 이 대학은 기상천외한 드론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뜨개질 드론입니다. 비상시에 밧줄을 엮어 임시 그물이나 다리를 만들죠. 복잡한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면 SF 영화 같은 일도 가능해집니다. 드론의 잠재력은 연구자들까지 깜짝 놀랄 정도죠. 드론 3대가 힘을 모아서 공중에 공을 던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론이 여러 대 모이면 정말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드론 한 대로는 불가능하지만 드론 여러 대가 머리를 모아 힘과 방향을 잘 조정하면 가능하죠. 자세히 보시면 공을 튀기는 동작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하지만 공을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상상만 하던 일들도 저희는 시켜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도 적응과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감지해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해냈죠. 저희는 카메라를 달고 드론한테 격한 움직임을 명령했어요. 숫자 8을 그리며 고속으로 날면서 카메라로는 한 지점을 계속 촬영하라고 했죠. 드론은 아라비아 숫자 8을 그리면서 두 사람 주위를 돌며 둘의 머리를 촬영해야 합니다. 처음에 드론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하지만 금세 나아집니다. 처음엔 형편없었어요. 배우고 적응해야 할 게 워낙 많았죠. 드론은 꾸준히 비행 경로를 수정하며 점점 나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날아다니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비행 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행하며 알게 된 것의 차이를 확인하고 고쳐 나가는 중이죠. 인간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농구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일단 슛을 해본 다음에 공이 튕겨나온 방향이나 벗어난 거리를 보고 다시 슛을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풀어나가죠. 드론도 그렇게 배워나갑니다. 요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만 보면 요술 같죠. 10년 뒤에요? 저도 모르죠. 펜실베이니아 대학 로봇공학연구소도 새로운 드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드론의 특징 중 하나는 군집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벌떼처럼 날아가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수험 혹은 군집이라고 하면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군집 드론의 핵심도 바로 군집 지능이죠. 드론은 어느 정도까지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고속 비행, 즉 과격한 움직임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한계가 어디인지도 확인하고 인간을 능가하는 움직임이 왜 가능한지도 알아내기 위해서죠. 드론은 어째서 인간보다 훨씬 빠를까요? 건물에서 나가면 드론은 GPS로 자동 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그게 가능해지려면 3D 매핑이 필요하죠.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주변 물체들과의 거리를 재는 것뿐이죠. 드론도 그걸 해내야 충돌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100분의 1초마다 거리를 재야 합니다. 쿠마르의 목표는 소방관들을 도와주는 드론입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해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신고 전화가 끝날 때쯤 군집 드론이 건물에 들어가서 초속 4-5m의 속도로 내부를 돌아다녀요. 건물 내부에 대한 정보를 모으죠. 정찰을 마치고 나올 때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지도를 만들어요. 그걸 밖에 있는 구조대에 전달하는 거죠. 그게 저희 연구팀의 목표입니다. 인명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군집 드론 기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기술은 악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죠. 군집 드론 기술은 악용하기가 쉽죠. 60kg짜리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드론을 사서 폭발물을 싣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보내죠. 드론이 한두 대면 막을 수 있겠지만 20대, 100대면 격추도 불가능해요. 그런 범죄는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드론의 시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드론의 대중화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걱정들이죠. 첫 번째는 경찰이 드론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이용해 나쁜 짓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세 번째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 엄청난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묻히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 발전은 늘 이런 식의 홍역을 겪었습니다. 1890년대 필름 카메라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국은 해변에 보초를 세우고 카메라를 막았어요. 수영복 입은 모습이 찍힐까봐 기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꾸미지 않은 모습들까지 사진에 담기게 됐으니 사생활 보호는 불가능하다. 사생활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몇 년 만에 가라앉았죠. 드론은 우리가 다양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했죠. 드론으로 사생활 보호 운동은 동력을 얻었어요. 미국의 경우 사생활 보호법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드론 관련법이 됐을 정도니까요. 대부분 1, 2년 사이에 나온 법이죠. 정부와 기업의 사생활 침해에 제동을 건 계기가 드론이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감시는 지나치다, 공중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건 싫다고 한 겁니다. 미국 아이오와 시티의 결정은 흥미롭습니다. 드론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 교통 카메라까지 금지시켰죠. 별 논란 없이 써온 장비들의 사생활 침해도 재검토한 겁니다.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부터 제정해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 배달도 시키고 숲에서 실종된 어린이도 찾을 수 있죠. 사생활도 보호하고 드론도 이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드론 기술은 지구 전체와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늘 감시당하는 세상이 올지 유토피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기술은 늘 중립적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용하는 건 인간의 몫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아무 언론사에나 들어가서 산불 취재에 드론을 쓸 거냐고 물어보세요. 다들 이럴 겁니다. 당연하죠. 쓰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몇 년만 지나면 드론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축구 시합을 누구 드론으로 촬영할지 의논을 하겠죠. 드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 일상에 스며들 거예요. 신기술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의 가치 체계와 윤리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죠. 새 기술이 나오면 각 사회에 맞게 활용하고 우리도 거기 적응해야 합니다. 드론은 우리를 바꿔갈 거고 그 과정은 흥미로울 거예요. 미국에서는 8개 주와 모든 국립공원, 다수의 도시가 드론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드론을 허용한 곳도 적지 않죠. 콜로라도주는 드론을 사냥에 이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동물보호단체가 드론으로 사냥꾼을 촬영하는 걸 허가했죠.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드론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하나 사서 사냥할 때 쓰고 싶어요부터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쏴서 떨어뜨릴 겁니다도 있죠.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마을은 1인당 몇 대까지는 드론 격추를 허용하는 법까지 제정할 뻔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응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콜로라도주의 디어 트레일 마을은 드론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전 드론이 해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해충이죠. 전 필립 스트리입니다. 디어 트레일 드론 사냥 조례를 발의한 게 저죠.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저는 드론 사냥 면허도 발급해줍니다. 미국의 각 주는 물론이고 캐나다 세 지방, 프랑스 한 지방에도 드론 사냥 면허를 발급해줬죠. 남의 땅 위로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명백한 사유지 침범입니다. 공중이긴 해도 사유지 침범이죠. 법률 위반이에요. 그럼 격추를 시켜야죠. 어디에 강연을 가든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분은 사유재산 보호 운동가입니다. 이렇게들 묻죠. 그게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쏴도 되나요? 라고요. 법조항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죠. 공중에 총을 쏘는 건 위험합니다. 총알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드론 사냥 지지자들은 실망하겠지만 드론 애호가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예, 드론을 총으로 격추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드론 격추 면허도 내준다더군요. 저희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는 방탄 드론을 만들었죠. So that last shot seemed to knock it out of the sky. But for the life of me, I don't really see any damage. I wonder if this thing might lift up again.
그 다음은 군집 드론입니다. 맞춰야 할 표적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죠. 드론을 무조건 격추시키면 저희도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격추시키려면 일단 눈에 보여야 합니다. 군사용 드론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시야를 벗어난 고도에서 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제 군사용 드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은 기술 중 하나는 날아가서 앉는 드론입니다. 그럼 배터리 소모가 크게 줄죠. 허밍버드란 드론도 있어요. 로봇 공학자로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드론이죠. 외관부터 아주 멋집니다. 이름처럼 벌새 모양인데 날아가서 지붕 같은 데 앉은 다음에 장시간 관찰을 하고 다시 날아갈 수가 있죠. 새처럼 생기고 새처럼 움직이는 드론은 들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하루 종일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네요. 자동 실시간 지상 감시 시스템, 머리 글자를 따서 아거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아거스 드론은 40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5,000m 상공에서 감시하죠.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화면이 정말로 선명하죠. 거기다가 특정 지점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으면 확대도 가능합니다. 여기 교차로 앞 건물을 확대해 볼까요?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아거스가 제공하는 영상은 무려 18억 픽셀. 고해상도 카메라 300여 개를 하나의 렌즈에 모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영상들을 연결해 하나의 화면에 선명하게 띄워주죠. 그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 주차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두 추적을 하죠. 고해상도 영상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시 대상이 되면 24시간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거스는 더 큰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데 그럼 24시간 이상 떠 있는 것도 가능해지죠. 향후 드론의 채공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대기권 상층부에 떠다니는 드론은 5년까지 비행이 가능할 겁니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시대, 그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죠. 휴대전화와 드론의 기술은 연결점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하죠. 몇 년 전 저는 휴대전화의 보안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윈도우 폰 모두 비슷했죠. 새 운영체제 모두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쉬지 않고 제조사에 보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GPS 위치 확인 서비스를 꺼도 위치 정보를 보내더군요. 아이폰, 윈도우 폰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자 의사에 상관없이 위치 정보가 휴대전화 회사에 유출되고 있었죠. 스마트폰은 사실 훌륭한 위치 추적 장비예요. 전 세계 사용자의 위치를 다 알아낼 수 있죠.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이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휴대용 IT 기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휴대용 기기는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보안이 취약해요. 앵디는 미 정부와 기업의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파헤쳤습니다. 모바일 기기들은 늘 갖고 다니니까요. 게다가 내 위치 정보도 매 순간 사방에 알려주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감시 기술도 몇 가지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죠. 이 장치는 교통카메라, 경찰차에도 달려있고 사설 조사업체도 애용하고 있죠. 여기에 아거스가 결합되면 우린 사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 화면은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사흘하고 2시간 4분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현실의 빅브라더입니다. 공중에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있어요.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되감기 버튼을 눌러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차량이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날 감시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죠.
난 잘못한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신경 안 써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권력이에요. 나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나를 조종할 힘을 갖게 돼요. 그게 무섭죠. 사생활 침해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열기도 식지 않았죠. To say that we don't want police looking at people unless we think that they're doing something wrong I mean, would mean obviously- that the police never leave their desk. Right. I mean, obviously that would be silly, right? We don't. One thing we're starting to see around the country are police video cameras on the street installed, pointed. 2013년 이스탄불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터키 경찰의 모습은 드론 저널리즘의 산파 중 하나였죠. 드론은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저렴해졌어요. 몇백 달러만 내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달라졌죠.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들킨 터키 경찰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경을 긁는 드론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거죠. 매트 웨이트는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칩니다.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디지털 매핑 관련 회의에 갔었는데 한 회사가 전자동 항공지도 제작 시스템을 팔더군요. 기자 시절 취재했던 홍수, 산불,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잠깐만, 이런 게 있으면 몇 시간 만에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하겠는걸? 전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학장님한테 가서 드론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론 저널리즘은 기자의 취재 대상과 취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드론의 인기에 편승하는 회사도 자꾸 늘어납니다. 드론으로 낚시터에 맥주를 날라주는 이 맥주 광고는 대성공이었죠.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은 드론을 상품 배송에 쓰기로 했습니다.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었어요. 물론 드론의 배송 구간이 물류창고에서 집까지인지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인지까지는 두고 봐야죠. 구글 역시 택배의 미래는 드론이 책임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 드론은 수직 이동과 공중 맴돌기가 가능하고 날개가 회전익이 아니라 고정익이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론은 주변을 맴돌며 상품을 밧줄에 묶어 안전하게 내려놓는다고 하네요. 물론 드론은 지금도 인간 대신 여러 가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업체는 아프간 주둔 캐나다군의 드론 관리를 맡았던 곳입니다. 드론 업계의 초창기 멤버였으니 드론의 장단점도 잘 알죠. 드론이 실력 발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입니다. 맑은 날 낮에는 실종자가 잘 발생하지 않죠. 실종자는 보통 폭풍우 치는 밤에 발생해요. 그럼 수색을 해서 실종자를 구해야 합니다. 드론은 지형이 험해도 문제없죠.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면 밤에도 수색이 가능합니다. 조종사의 안전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구호 물품도 나를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를 날라줄 수도 있죠. 조난당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생존 가능성이 2배 정도는 높아져요. 드론을 구조 작업에 이용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세스커툰시 경찰도 드론으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형 소형 드론이었지만 차량 전복 사고로 실종된 사람을 추운 겨울밤에 찾아냈죠. 전복 사고였으니까 부상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걸어다니며 수색해도 실종자는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찼어요. 기온이 영하 9도였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보니까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의식이 온전치 않더군요. 어딘지도 몰랐고 춥다고만 했습니다. 통화 직후 휴대전화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대원들은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교통정보 수집용 드론을 생각해냈어요. 드론은 금세 열을 감지해냈습니다. 나무가 여러 그루 모여있는 곳 가장자리였죠. 곧바로 구조대가 달려갔고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던 실종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실종자를 찾자마자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인명을 구했죠. 구조활동에 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드론 4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구조 장비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실종자 수색에서 구호 물품 전달,
산불 감시까지 드론의 활용 분야도 꾸준히 늘어났죠. 여러 용도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각국은 관련 법규도 급하게 재정 정비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2007년부터 드론의 영리 비행을 전면 금지했죠.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텍사스에 사는 지인 로빈스는 수색 구조 전문가입니다. 드론의 영리 비행이 금지되면서 로빈스는 타격을 입었죠. 30개 주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 3개국에서도 수색을 했죠. 지금까지 총 10명을 찾아냈어요. 2명은 목숨을 구했죠. 로빈스는 2000년대 초에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드론 날개를 개발했고 수색 구조 전문 회사도 설립했죠. Good to go. 드론 유도부터 데이터 수집까지 자동화도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대상 지역을 바둑판처럼 나누고 한 칸씩 수색하는 방식입니다. 마당 잔디를 깎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바둑판 모양으로 구역을 나누고 드론을 띄우면 드론이 촬영을 해와요. 화면에 담긴 지역은 GPS로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죠. 이 사진들에는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수로에서는 이 방식으로 실종자를 찾아냈죠.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저희한테 수색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사진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실종자가 있는 곳을 알아냈죠. 수면 밑에 시신으로 떠 있더군요. 화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흰 티셔츠가 보이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시신은 수면 바로 밑에 있었죠. 2007년 드론의 영리 비행이 금지되자 이런 수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로빈슨의 드론들은 무용지물이 됐죠. 3, 2, 1. 드론을 띄울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정말 안타까워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장비가 없다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 때문에 드론을 못 띄운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요. 법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드론이 바로 그 예죠. 매트 웨이트 교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저널리즘 강좌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죠. 영리 비행이 금지된 후에도 한동안은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며 수업을 했습니다. 강의는 영리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몇 달 후 미 연방항공청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행을 중단하라더군요. 학생이 저한테 드론을 빌려가서 공원에서 날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드론 비행이 포함되는 과제는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실기시험도 안 되고요. 가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드론이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처음엔 그냥 신기하고 재밌겠지만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사생활 침해부터 걱정됩니다. 현실에 빅브라더입니다. 공중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죠. 새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늘 감시당하는 세상이나 흥미로운 유토피아 둘 다 될 수 있어요. 드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드론이 유명세를 타게 된 건 적진을 감시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드론은 우리 일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2020년이면 북아메리카에만 드론 수만 대가 떠 있을 거라고 하네요. 드론은 일종의 로봇입니다. 사람들은 드론 하면 전쟁부터 떠올리죠. 군사기술을 민간에서 이용하게 된 거니까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투입해 만든 드론. 하지만 최근에는 쓰임새가 훨씬 다양해졌죠. 요즘 드론은 모양도 크기도 각양각색입니다. 비행기만한 드론부터 요만한 것도 있죠.
각국 국방부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벌였던 관련 업계도 민간 부문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국제 무인 시스템 협회 AUVSI에서 개최한 전시회입니다. 혼자 굴러가는 카메라, 계단을 오르는 기계, 게임 컨트롤러, 아바타의 실사판까지 다양한 기기가 출품됐죠. 하지만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끈 건 군사용에서 민간용으로 변신한 드론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드론 제조사들은 민간 분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정유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전망하고 있죠. 드론 업계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양적인 성장만 봐도 엄청날 거예요. 향후 3년간 미국에서만 일자리 7만 개가 생길 겁니다. IT 시대를 이끈 잡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도 드론 제조사를 세웠죠. 이게 드론입니다. 드론의 여러 모델 중 회전 날개가 내신 쿼드콥터예요. 드론에는 뇌가 필요하죠. 혼자 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전 이건 100만 불짜리 군사 장비였죠. 2년 전엔 민간인이 쓸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고가여서 3만 달러나 했습니다. 이건 750달러예요. 스마트폰 기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센서, GPS, 정보 처리 장치 기술 덕분이죠. 드론도 똑같은 센서, 정보 처리 장치를 쓰거든요. 누구나 드론을 살 수 있는 시대. 수요가 늘면서 드론은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메이커 페어입니다. 발명가, 창작자들이 기발한 상상력을 뽐내는 축제죠. 이번 샌프란시스코 메이커 페어에서는 80명이 넘는 참가자가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출품했습니다. 분야도 정말 다양하죠. 저희 같은 소셜 펀딩 사이트를 찾아오는 참가자도 많습니다. 금연을 도와주는 세계 최초 스마트 라이트를 출품했어요. 3D 프린터에 연결해 쓰는 압출기입니다. 크림이나 초코잼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예요. 3D 프린터가 더 편리해지겠죠? 여기서도 드론은 인기 폭발입니다. 아마추어 발명가와 조립 마니아들이 이걸로 참가했죠. 여기 오면 새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스스럼 없이 도움을 주고받죠. 자기 드론도 선보이고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려고 참가하는 겁니다. 이날 최대 이벤트는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이 세계 최초의 공식 게임 오브 드론 시합입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드론 격투기죠. 부근의 드론 동호회 회원들을 다 초대했어요. 많이들 보시라고요. 이제 35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조립이 귀찮다면 티모시 로이터가 만든 것 같은 완제품을 사면 되죠. 제작 방식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드론을 연구해서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드론을 대중화시키자. 저희 개발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휴대와 사용이 쉬워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크기,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야 했죠. 정상에 올라가서 나와 친구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드론이 날 따라온다는 점도 이 제품의 매력입니다. 따라와 기술은 GPS를 이용합니다. 드론은 주인이 지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따라가죠.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그 GPS 신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전거 묘기를 부리는 장면도 생생하게 잡아내고 축구 시합을 하는 나를 따라다니며 골 넣는 장면을 포착할 수도 있죠. 어떤 스포츠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개발팀은 소셜 펀딩 사이트에 3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요청했죠. 들어온 돈은 거의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돈이 모이자마자 하던 일을 관두고 회사를 세워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쓰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홈통이 낙엽에 막혔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드론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는 게 저희 꿈입니다.
드론 제조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조종하는 드론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조종도 간단하다고 하네요. GPS 기능에 카메라 조작까지 가능한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중이죠. 날아다니는 로봇 카메라의 활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결혼식, 부동산 홍보, 물론 셀카도 빠질 수 없죠. 이름은 비행 로봇이지만 사람들은 로봇이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상만 멋지면 그만이죠. 이제 인류는 고성능 카메라를 공중에 띄웁니다.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됐죠. 새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드론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면 스포츠 이벤트도 대자연도 어쩐지 달라 보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죠.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새 보도 방식도 탄생했습니다. 미국 언론사들도 취재용 드론 허용을 요구하지만 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미 정부의 드론 영리비행 금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팀 블랙십이라는 드론 동호회는 각국의 랜드마크를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유명해졌죠. 취미 활동이니 영리비행 금지의 영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호회 회장 라파엘 퍼커가 버지니아 대학 의대 캠퍼스를 촬영해 대학 측에 팔자 상황이 달라졌죠. 당국은 벌금 $10,000를 부과했습니다. 회장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벌금을 취소하라고 했죠. 연방항공청은 항소했고 결국 벌금은 $1,100가 됐어요. 슐먼은 라파엘 퍼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미국의 드론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처음 보이자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년만 기다리면 방향을 제시해주겠다고 했죠. 새롭게 태어난 산업이 법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는 현실이 전 안타깝습니다. 반대쪽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드론이 저렴해지자 드론을 날려보는 사람이 급증했죠. 하지만 조종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저지릅니다. 복잡한 거리에서도 펑펑 터지는 불꽃 옆에서도 인터넷에는 드론 사고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대형 사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락 사고,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조종법을 배울 땐 걸핏하면 처박혀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고 원인 중 압도적인 1위는 조종사의 기술 부족입니다. 조종법을 확실히 익히지 않고 띄웠다가 사고를 내는 거죠. 사람들 머리 위로 드론을 날리다가 사고가 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지상에 있는 사람만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착륙하는 여객기를 촬영한 이 드론 영상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드론이 여객기 앞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려할 수밖에 없죠. 장난감처럼 보일지 몰라도 드론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항공기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한 드론 영상들도 상당수 있죠. 각국은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과 시간, 고도 등을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미국은 인구 밀집 지역 밖에서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지상 90m 이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죠. 이제 GPS를 장착한 드론도 많습니다. 멀리서도 조종이 가능하죠. 드론이 문제를 일으켜도 조종사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법을 적발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요. 지금도 인구 밀집 지역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몇백 달러만 내면 드론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우려되는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조종하는 드론이 좀비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미 캠카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입니다. 10대 시절 캠카는 유명 SNS 사이트에서 친구 숫자를 늘려주는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온라인 친구 숫자를 늘려보려고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친구가 100만 명 넘게 늘어났죠. 그 회사는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어요. 캠카는 FBI에 체포됐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간 컴퓨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이제 캠카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입니다. 최근 그는 스카이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론 해킹에 성공했죠. 아마존이 드론으로 상품을 배송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그걸 보고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캠카는 드론 납치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카이잭 드론은 이렇게 날아다니며 근처에 다른 드론이 있는지 찾죠. 그리고 원래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받고 대신 명령을 내려 조정을 해요. 제 스카이잭 드론의 와이파이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드론은 모두 좀비로 변해 제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드론 활용법으로 제일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인데 전 택배용 드론 해킹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들이 심각해 보이지 않죠. 작은 드론 한두 개를 해킹하는 정도가 다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범죄로 이어질 겁니다. 누가 내 드론을 해킹해서 남의 집 창문을 깼다고 해보죠. 집주인은 날 고소할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는 일만 해도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해킹보다 더 뜨거운 문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드론엔 대부분 카메라가 달려있죠. 저도 드론을 좋아합니다. 드론을 잘만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말 걱정이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찍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방 창문에서 드론을 날려보세요. 이웃들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드론이 무조건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는데 누가 드론으로 그걸 찍었다고 해보죠. 불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해요. 그 첫 번째는 드론이 내 땅 위에 들어왔느냐입니다. 드론이 내 땅 바로 위에 있지 않으면 촬영을 막을 방법이 많지 않죠.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려면 드론으로 남의 집을 엿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엿봤다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가해야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죠. 그냥 엿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돼요. 특별한 의도 없이 남을 촬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그럼 배우자나 사설 탐정이 의도적으로 찍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적인 자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보장해달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설 탐정이 내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 아니죠. 그걸 문제 삼아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드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곳도 있더군요. 흥미로운 상황 전개죠. 드론을 둘러싼 환경은 늘 흥미롭게 변해왔고요. 어쨌든 드론을 제일 많이 쓸 저널리스트는 어떤 부류일까요? 파파라치일 겁니다. 이제 파파라치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공중에서 날 감시하는 눈이 따라다닌다고 상상해 보시죠. 기분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5년간 사생활 보호 정책을 분석해온 저도 드론을 둘러싼 논쟁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터지지도 않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오고 있죠. 일반인들도 드론의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격렬한 시위도 열렸어요. 경찰의 드론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는 시위였습니다. 결국 시장도 손을 들었죠. At the front door of people's houses. Would you like that in front of your house? No, I would not. I think most Americans would not. And that is a better analogy to what we're talking about with persistent drone surveillance than a flyover. I agree with that definition of persistence. 인류 역사상 사생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 그게 왜 위험한 걸까요? 베를린에는 동독 비밀 경찰 슈타지의 기록 보관소가 있어요. 악명 높은 독재 정권의 비밀 경찰이 시민들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궁금해서 저도 가봤죠. 슈타지의 정보 수집 방식은 별게 없더군요. 편지를 뜯어보고 전화를 도청하고 미행을 하는 정도였죠. 요즘 정보기관들은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클릭 한 번이면 장기간의 미행, 도청으로 모으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니까요. 지금 보면 슈타지의 정보 수집 방식은 어린애들 장난 같죠. 정부 입장에선 정보를 많이 모아두고 싶을 겁니다.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한 다음 나중에 훑어보며 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찾으려고요. 그럼 정부의 힘이 너무 세지죠. 여긴 동독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 발전 때문에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시민들의 견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견제 수단이 시원치 않다는 점이죠. 스노든이 미 정부의 민간인 감시를 폭로하자 모두가 놀랐어요. 미 의회도 언론도 놀랐죠. 그렇게 강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벌어진 일입니다. 당국은 그걸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사생활 침해 사실을 알아차리죠. 드론도 그런 기술 중 하나예요. 캐나다의 한 들판에 자리 잡은 비행장. 줄지은 텐트들은 드론 대회 참가팀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캐나다의 학생 무인 항공기 대회는 올해가 6회입니다. 드론 대회죠. 이번엔 13개 팀이 참가했어요. 학생들은 드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서 날립니다. 농업, 광업, 정유업계 등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을 만들죠. 타깃 지점을 촬영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런 대회에 참가하면 드론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 중인지 알 수 있죠. 각국에서 열리는 드론 대회는 드론 기술을 급격히 발전시킨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가격은 떨어지고 새로운 드론들도 등장하고 있죠. 드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륙할 때는 이렇게 회전 버튼을 누르고 기본 점검을 하고 이륙 버튼을 누르죠. 관심은 많지만 드론 구입을 망설이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저는 머리가 나빠요. 손이 둔해서 물건을 잘 부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고도 조종도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막대만 움직이면 되죠.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면 미리 입력해둔 경로로 날아가서 촬영을 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동 조종도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되죠. 이제 수동 모드입니다. 촬영 타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회전을 한 다음 거기를 촬영하죠. 지도의 한 지점을 찍으면 알아서 날아갑니다. 드론을 직접 볼 필요도 없어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하죠. 작업이 끝나면 여기 귀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드론은 작업 중이라도 무조건 중단하고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죠. 머리 위에 오면 경고음을 내요. 내려간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착륙하면 자동으로 날개의 회전 속도를 떨어뜨리고 멈추죠. 전부 자동이에요. 자동 조종이 많아지면 조작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드론의 파손 위험을 낮추려고 머리를 짜내는 이들도 있죠. 중요한 건 날개입니다. 날개가 부서지면 드론한테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큰일이기 때문이죠. 스위스 공학도들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파엘로 단드레아는 취리 연방공과대학의 동력학 시스템 제어연구소 소장입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다중화입니다. 즉, 날개를 6개, 8개로 늘리죠. 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단드레아 연구팀이 개발한 드론은 날개 하나가 부러진다고 처박히지 않습니다. 공중을 맴돌면서 시간을 벌죠. 그 사이 조종사는 드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공중을 맴도는 사이에 조종사나 자동 조정 장치가 착륙 방법을 찾아내죠. 그럼 파손을 막을 수 있어요. 제조업에 로봇이 도입된 건 수십 년 전이죠. 이제는 비행 로봇이 건설 현장을 넘봅니다. 고무블록 1,500개를 쌓아서 6m 높이의 건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드론들이 알아서 쌓았죠. 드론 4대가 동시에 전 자동으로 블록을 집어서 차례차례 쌓았어요.
드론이 건축 분야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지 보여주고 싶었죠. 혁명적인 변화일 겁니다. 이제 곧 고무블록보다 훨씬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겠죠. 이 대학은 기상천외한 드론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뜨개질 드론입니다. 비상시에 밧줄을 엮어 임시 그물이나 다리를 만들죠. 복잡한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면 SF 영화 같은 일도 가능해집니다. 드론의 잠재력은 연구자들까지 깜짝 놀랄 정도죠. 드론 세대가 힘을 모아서 공중에 공을 던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론이 여러 대 모이면 정말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드론 한 대로는 불가능하지만 드론 여러 대가 머리를 모아 힘과 방향을 잘 조정하면 가능하죠. 자세히 보시면 공을 튀기는 동작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하지만 공을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상상만 하던 일들도 저희는 시켜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도 적응과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감지해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해냈죠. 저희는 카메라를 달고 드론한테 격한 움직임을 명령했어요. 숫자 8을 그리며 고속으로 날면서 카메라로는 한 지점을 계속 촬영하라고 했죠. 드론은 아라비아 숫자 8을 그리면서 두 사람 주위를 돌며 둘의 머리를 촬영해야 합니다. 처음에 드론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하지만 금세 나아집니다. 처음엔 형편없었어요. 배우고 적응해야 할 게 워낙 많았죠. 드론은 꾸준히 비행 경로를 수정하며 점점 나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날아다니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비행 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행하며